여보, 이게 뭐예요? 설마 당신이 태섭 삼촌이. 정희는 충격이 컸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상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정아, 나도 최근에 알았어. 최근에 알았으면서 왜 저한테는 말 안 해주셨어요? 저만 바보로 남겨두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은정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아침, 박정희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댁 윤가의 명절 준비는 언제나 큰 행사였죠. 특히 올해는 시아버지 윤태섭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보, 삼촌께서 오늘 오신다고 하셨어요. 남편 윤상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는 늘 윤태섭을 삼촌이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 속에 담긴 깊은 존경심을 정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태섭에게 맡겨진 후 40년 넘게 아버지처럼 모셔왔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은정이도 온다고 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저녁쯤 도착할 거예요. 신우이 윤은정 이야기가 나오자 정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은정은 늘 정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태섭의 재산 이야기만 나와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오후 3시쯤 태섭이 도착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태섭을 맞이했습니다. 삼촌,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괜찮다, 상호야. 정희는 또 고생이 많구나. 태섭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인사를 드리며 태섭을 거실로 모셨습니다. 곧이어 은정도 도착했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은정의 인사는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오며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상호야? 다행히 안정적입니다. 삼촌께서 기초를 잘 다져주셔서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 내가 40년 동안 일궈온 것들이니까 잘 이어가 주길 바란다. 이때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그런데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곳저곳 안 좋다고 하는구나. 혹시 무슨 계획 같은 것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은정의 질문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태섭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겠느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계속해서 태섭의 건강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삼촌, 회사 일도 이제 좀 정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상호 오빠가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나도 아직 정정하고. 하지만 태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간 후 정희는 상호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은정이 오늘 유독 예민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요즘 계속 그래요. 삼촌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데 당신은 정말 괜찮아요?
태섭 삼촌께서 당신을 많이 아끼시는 건 알지만 은정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상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는 삼촌을 아버지처럼 존경해요. 정말로 아버지처럼요. 부모님을 잃고 절망적이었을 때 삼촌이 저를 거두어 주셨거든요.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정희는 남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더 깊은 사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태섭의 방 앞을 지나다가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섭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말이야.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싶거든. 전화가 끊어지자 정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섭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상호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일이 뭘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태섭은 벌써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고 상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삼촌, 아침 드시죠. 고맙다, 정희야. 상호는 참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과찬이세요. 아니야, 정말이다. 상호 녀석이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정희를 만나고 나서 많이 안정되었어. 태섭의 말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상호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정희야, 내가 부탁 하나 할게. 네, 말씀하세요. 상호를 잘 지켜주거라.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정희는 태섭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까요? 태섭이 윤가를 다시 찾은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호야, 은정이도 불러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태섭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준비하며 거실에서 벌어질 일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삼촌? 은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태섭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건강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의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하더구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은정은 놀란 듯 입을 벌렸습니다. 삼촌, 그게 무슨...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하려고 한다. 내 유언장 초안을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어. 태섭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정희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회사 지분 60%와 강남 부동산, 그리고 예금 상당 부분을 상호에게 물려주겠다. 은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삼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호 오빠가 조카라고 해도 저도 엄연히 피붙은 가족인데요. 은정아, 내게도 나머지 부동산과 상당한 현금을 남길 거다. 하지만 회사는 상호가 이어받아야 한다. 왜요? 삼촌은 삼촌이지. 어떻게 친아들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상호는 당황한 채로 태섭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은정이 말이 맞아요.
저는 조카일 뿐인데. 상호야. 태섭이 상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조카든 아니든 내가 이 집안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4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안다. 하지만 삼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이다. 은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삼촌이 키워주셨다고 해도 혈육과 남은 다르잖아요. 은정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40년 동안 회사 일궈온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유산을 분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태섭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내 자유다. 자유라고요? 가족이 있는데 무슨 자유예요? 정의는 점점 격해지는 분위기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특히 태섭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은정이, 일단 진정하자. 상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삼촌께서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실 거야. 오빠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주시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은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섭과 상호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둘 사이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하자, 은정아. 태섭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은정은 화가 난 채로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상호는 태섭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제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상호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날 밤 정희는 상호와 함께 침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일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삼촌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건 알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은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무리 키워주셨다고 해도 혈육이 아닌데. 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사실 저도 가끔 이상하긴 해요. 삼촌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단순한 조카 이상인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어릴 때부터 제 일이라면 뭐든 해주셨어요. 다른 친족들보다도 훨씬 더 각별하게 챙겨주셨고요. 마치 뭐요? 마치 친아들을 대하는 것처럼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상호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가끔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제 부모님은 분명히 따로 계셨으니까요.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찾아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상호가 회사에 간 사이 정희는 상호의 서재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래된 서류나 사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970년대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친자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였습니다. 친자 확인서? 이게 뭐지? 정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윤상호와 윤태섭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호는 태섭의 조카가 아니라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서류를 더 살펴보니 197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 사진 한 장이 있었죠. 뒷면에는 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호가 태섭 삼촌의 친아들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왜 숨겨왔던 거지? 그리고 이 미선이라는 여자는 누구야? 정희는 상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반드시 물어봐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상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이미 몇 시간째 복잡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수고했어요 라고 인사하며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정희 씨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서재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상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서류요? 친자 확인서라고 적힌 서류요. 당신과 태섭 삼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상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걸 보셨구나. 여보, 이게 뭐예요? 설마 당신이 태섭 삼촌이? 네, 맞아요. 저는 삼촌의 친아들이에요. 정희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카라고 한 건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상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20살 때였죠. 그때까지 저는 정말로 태섭 삼촌의 조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당신 어머니는 고미선이라는 분이었어요. 태섭 삼촌과 그런 관계였던 거죠. 상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정희가 서재에서 본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진짜 어머니예요. 하지만 저를 낳고 나서 키우지 못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태섭 삼촌이 저를 조카라고 속이고 키워주신 거죠. 정희는 사진 속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름다웠을 모습이 역력했지만 어딘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 태섭 삼촌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네, 삼촌은 그때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어요. 삼촌 부인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셔서 고생하고 계실 때였고요.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태섭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상호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껴졌죠. 여보, 그럼 지금까지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삼촌께서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은정이한테는 절대로요. 그래서 오늘 유 원장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아마도요. 삼촌 입장에서는 죄책감도 있으실 거고 진짜 아들이니까 더 많이 주시려는 것 같아요. 정희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고미선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소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도 이미 오래된 거라서 혹시 찾아보신 적은 없어요?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만약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그분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실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정희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도 생겼습니다. 여보, 저는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정희 씨? 당신의 진짜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분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상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려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은정이도 뭔가 의심하고 있고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예요. 며칠 후 정희는 혼자서 고미선을 찾아 나섰습니다.
상우가 준 오래된 주소를 바탕으로 수소문한 결과 고미선이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낡고 초라했습니다. 정희는 접수처에서 고미선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미선 할머니를 찾으시는군요. 어떤 관계세요? 가족입니다. 잠시 후 정희는 78세의 고미선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아름다웠던 여인은 이제 주름투성이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찾아오시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윤상호의 아내예요. 고미선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상호이. 아내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미선은 한참 동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호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정희는 최근에 일어난 유원장 소동과 은정의 반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미선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할머니,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상호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고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저는 25이었어요. 태섭 씨는 30살이었고요. 저는 태섭 씨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군요. 네, 하지만 태섭 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부인분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셨고요. 저도 그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졌어요. 고미선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호를 임신했을 때 태섭 씨는 많이 고민하셨어요. 저를 책임지고 싶어 하셨지만 가정을 파탄낼 수는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상호를 태섭 씨가 키우게 된 건가요? 네, 저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태섭 씨가 조카라고 속이고 키워주기로 했어요. 저는 그 아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고미선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엄마잖아요. 그동안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물론이죠. 하루도 그 아이 생각 안 한 날이 없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그 아이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고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태섭 씨는 상호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가끔 멀리서 지켜보곤 했거든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상호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고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만나봤자 서로만 힘들어질 거예요. 태섭 씨도 이제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고 상호도 자기 가정이 있는데 제가 나타나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희 씨,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상호를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힘든 일이 더 생길 텐데 그때 상호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희는 고미선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정희는 며칠간 고미선과의 만남을 상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슬픈 여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결국 상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고미선 할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상호는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계셨어요. 정희는 고미선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상호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피해가 될까봐 참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섭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삼촌, 어서 오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상호야, 급한 일이 생겼다. 정희도 함께 들어라. 태섭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태섭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정이가 뭔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 어제 사람을 시켜서 내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정희와 상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젊은 시절 미선이와의 일을 캐고 있는 것 같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태섭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상호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내 친아들이라는 것을. 삼촌. 아니다.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순간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 넘게 숨겨왔던 진실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난 내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미선이를 버렸고 너를 조카라고 속여가며 키웠으니까. 상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무서웠다. 내가 날 원망할까봐, 그리고 내 인생이 더 복잡해질까봐. 정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태섭이 정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선이를 만났다고 들었다. 정희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다녀간 후에 미선이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구나. 할머니가 힘들어하셨다고요? 그래, 상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일이 다시 떠올라서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해. 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야, 그게 좋겠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미선이도 내가 보고 싶어 할 거야. 다음 날 상호와 정희는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태섭도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건강상 무리라고 판단해서 집에 남았죠. 요양원에 도착한 상호는 30년 만에 친어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미선은 상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호야,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 상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았어.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저를 멀리서 보셨다고요? 고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입학할 때 다 봤어. 물론 멀리서지만. 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에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그리고 태섭 씨가 너를 잘 키워주고 있는데 내가 나타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하지만 어머니도 보고 싶으셨을 텐데. 고미선은 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했어. 그때 고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야, 태섭 씨는 어떠시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유언장도 미리 작성하셨어요. 그래.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진 것 같구나. 고미선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태섭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으시지 않아요?
고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지금 만나봤자 서로만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상호야, 대신 내가 아버지를 잘 모셔드려라. 그분도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야. 상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아픔과 희생을 말이죠.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라. 내게는 내 가정이 있잖니. 정희가 다시 들어와서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할머니, 상호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고미선은 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호야, 이제 곧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은정 씨도 진실을 알게 될 테고 사람들도 수군거릴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당해라. 내가 잘못한 게 없잖니.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족을 지켜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태섭에게 고미선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섭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상호야, 미선이 말이 맞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거다. 하지만 내가 당당하게 맞서면 돼.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섭은 상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죄를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 은정이한테도 진실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해라. 물려받든 포기하든 내 뜻에 따르겠다. 상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태섭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정이 흥분한 채로 윤가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오빠, 삼촌, 당장 나와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섭과 상호, 그리고 정희가 거실로 나왔을 때 은정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서류들 사이에서 1975년도 친자 확인서와 고미선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은정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한 것이 분명했죠. 은정아, 진정해라. 태섭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40년 넘게 우리를 속였으면서 진정하라고요? 은정은 상호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당신도 알고 있었죠? 당신이 삼촌의 친아들이라는 거. 상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은정에게는 확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유산을 받으려고 했던 거구나. 은정아, 오해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상호가 변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다고요? 언제부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면 벌써 30년도 넘었잖아요. 30년 넘게 저를 속인 거잖아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왜 삼촌이 오빠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주시는지, 왜 회사 일도 오빠한테만 맡기시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태섭이 나섰습니다. 은정아, 내 오빠를 탓하지 마라. 잘못은 내가 한 거다. 삼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삼촌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죠. 이제 우리가 무슨 관계예요? 저는 아저씨의 조카도 아니고 오빠는 제 사촌도 아니잖아요. 은정아,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가족이라고요? 지금까지 거짓말로 쌓아 올린 관계를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은정은 정희를 향해서도 분노를 표했습니다. 정희 언니도 알고 계셨죠? 정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은정아, 나도 최근에 알았어. 최근에 알았으면서 왜 저한테는 말 안 해주셨어요?
저만 바보로 남겨두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은정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해드릴게요. 은정아,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태섭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자들한테 제보할 거예요. 윤태섭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와 족보 조작 사건. 아마 다들 관심 많을 거예요. 상호가 은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 힘들어져. 힘들어요? 지금까지 저만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예요? 은정은 상호의 손을 뿌리치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제부 기자님이세요? 저 윤은정이에요. 큰 특종 하나 제보하려고 전화했어요. 태섭이 급하게 은정에게 다가갔지만 은정은 이미 기자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윤태섭 회장의 사생아 이야기예요. 40년간 조카라고 속여온 친아들이 있어요. 증거 서류도 다 있고요. 은정아, 상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맞아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사진도 다 있어요. 전화를 끄는 은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태섭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숨길 수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게 낫겠어. 삼촌, 상호가 당황했습니다. 상호야, 이제 준비해야 한다. 내일부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뀔 거야. 그날 밤 정희와 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오는 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언론들이 일제히 윤태섭 가문의 족보 조작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 대서특필되었고 회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윤태섭 회장, 40년간 사생아를 조카로 속여 키워 족보 조작으로 재산 상속 편법 의혹, 윤 씨 일가의 충격적인 가족사 공개. 상호는 회사에 나갔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기자들도 회사 앞에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죠. 상호 전무님, 정말 태섭 회장의 친아들인가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상속을 포기하실 계획은 없나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에는 태섭의 집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희는 커튼을 내리고 외출을 포기해야 했죠. 정희 씨, 윤태섭 회장의 며느리로서 어떤 심정인가요? 사생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이 되어 상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어떠셨어요? 최악이에요.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오고 주주들도 항의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때 태섭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상호야, 미안하다. 내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저도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상호야, 내가 결정했다. 뭘 결정하셨다고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다.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사과하겠다. 정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어차피 숨길 수 없어. 그리고 상호가 더 이상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어. 상호는 태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상호야, 40년간 조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아들이라고 말하겠어요. 태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세 사람은 내일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편 은정은 혼자 자신의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왜인지 속이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윤태섭은 회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호도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회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태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태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이대며 집중했습니다. 먼저 제가 저질러온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40여 년 전 저는 유부남의 신분으로 한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윤상호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저는 당시 가정을 지키면서도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조카라고 속이고 제가 직접 키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지금까지의 족보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상호는 제 조카가 아닌 친아들입니다. 그럼 상속 계획도 그 때문에 세우신 건가요? 태섭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호가 회사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자가 상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호 전무님,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호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20살 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혼란스러웠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비밀로 지켜왔습니다. 30년 넘게 숨겨왔다는 건데 그동안 죄책감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특히 신우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은정 씨가 이번 폭로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정이가 화가 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가 보도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섭과 상호는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런 얼굴로 맞이했죠. 어떠셨어요? 최악이었어요. 상호가 답했습니다. 주가는 30%나 떨어졌고 거래처에서도 계약 재검토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태섭도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40년간 쌓아온 것들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구나. 그때 상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는 거냐? 상속을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물러나겠어요. 태섭과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호야, 무슨 소리냐? 이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이어받으면 더 큰 논란만 일어날 거예요. 직원들도 저를 못 믿을 테고 고객들도 등을 돌릴 거예요.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잖아. 잘못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당사자는 저니까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상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직서도 이미 작성했어요. 내일 이사회에 제출할 거예요. 태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회사는 내가 이어받아야 해. 아버지,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제가 있으면 회사만 더 위험해져요. 그럼 내가 40년간 일궈온 게 다 헛수고란 말이냐? 상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날 밤 상호의 결정은 곧바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사직 의사가 보도되자 또 다른 파장이 일었죠. 윤상호 전무 상속 포기하고 회사 떠난다. 사생아 논란 속 윤씨 일가 몰락. 40년 기업 윤태섭 그룹 후계자 없어. 이번에는 은정이 당황했습니다. 상호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은정은 급하게 윤가로 찾아왔습니다. 오빠, 정말 회사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 이미 결정했어. 왜요? 당신 것인데 왜 포기해요? 상호는 은정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야. 애초에 거짓으로 시작된 거였으니까. 하지만 은정아, 내가 원하던 거 아니야? 내가 사라지는 게.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상호가 사라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팔 거다. 전부 정리하고 직원들한테 퇴직금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 거야. 기부요? 그래, 이런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 은정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삼촌, 그럼 저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은정아, 내 앞으로 된 부동산은 그대로 둘 거야. 하지만 회사 관련된 건 모두 정리할 거다. 며칠 후 상호는 정말로 회사에서 사직했습니다. 직원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배웅했죠.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전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상호가 회사를 떠나던 날 정희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요? 없어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정말요? 네, 40년간 거짓말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섭도 상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상호야, 내 결정이 옳다.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네, 아버지. 그날 밤 상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한편 고미선은 요양원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상호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상호가 회사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섭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죠.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호야, 이리 와라. 태섭이 약한 목소리로 상호를 불렀습니다. 상호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좀 더 힘내시면. 태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 태섭은 베개 밑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미선이가 30년 전에 쓴 편지야. 내게 주고 싶어 했지만 내가 막았지.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쓴 편지요? 그래, 읽어봐라. 상호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에는 고미선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내 아들 상호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마음만큼은 전하고 싶어서 쓴다. 너를 낳고 키우지 못한 것이 엄마 인생 최대의 후회야.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상호야,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많이 고민하셨고 최선을 다해 너를 키워주셨어. 그리고 너도 자신을 탓하지 마라. 모든 건 어른들의 선택이었으니까. 엄마는 언제나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진실이 밝혀져도 당당하게 살아가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엄마가. 상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아버지, 왜 지금에서야 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계속 미뤄왔어. 태섭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상호야, 나도 미선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 데려다 줄 수 있겠냐? 정말요? 어머니를 만나시겠다고요? 그래,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어. 다음 날 상호와 정희는 태섭을 휠체어에 태우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섭은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고미선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하고 있었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고미선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아, 태섭 씨.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호와 정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죠. 많이 늙었구나. 태섭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미선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고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너를 혼자 두고 간 건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상호도 잘 키워주셨고. 태섭은 고미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상호 때문에 요즘 고생 많이 했지? 언론에서 난리 났을 때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상호가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어요. 그 아이가 모든 걸 포기했어. 회사도 상속도 다. 고미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역시 우리 아들이네요. 착한 마음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두 사람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아,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알고 있어요. 상호한테 들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어. 뭔데요? 상호를 잘 지켜봐줘. 이제 그 아이한테는 너밖에 없어. 고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 그때 상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태섭은 상호를 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상호야,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40년간 조카라고 불러서 미안했고, 이제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버지. 그리고 미선아, 태섭이 고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어. 좋은 아들을 낳아줘서. 고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섭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키우느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섭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왔지만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죠. 상호야, 이리 와. 태섭이 마지막 힘을 내어 상호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키운 거야. 아버지. 그리고 정희도 고마워. 우리 상호 잘 돌봐줘서.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태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태섭은 마지막으로 상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어릴 때 내게 주려고 했던 반지야. 이제 내가 가져. 상자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상호에게라고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호야, 당당하게 살아라. 내 잘못이 아니야.
그것이 태섭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32분, 태섭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40년간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 이제야 진정한 부자 관계를 인정받았는데 이렇게 떠나버리다니요.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정희도 남편을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가져온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진실된 사랑의 마지막이기도 했습니다. 태섭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상호는 가족장으로 소박하게 진행했죠. 고미선도 요양원에서 나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상호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고미선이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태섭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그분도 편히 쉬실 거야. 장례식장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섭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상호를 아끼던 사람들이었죠. 전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이 전무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알아요. 사람들의 위로에 상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도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까지 분노했던 모습과는 달리 조용하고 침울해 보였죠. 오빠 미안해요. 은정이 상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정아, 무슨 말이야.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돼요. 상호는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힘들었어. 오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일단 아버지 뜻대로 정리할 거야. 태섭의 유언에 따라 회사는 매각되었고 그 수익금은 모두 사회에 기부되었습니다. 상호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죠. 은정에게는 약속대로 부동산 몇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가실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그러길 원하셨어요. 일주일 후 상호는 아버지의 묘비를 세우러 갔습니다. 정희와 고미선도 함께였죠. 묘비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사랑받았던 사람. 이 문구는 누가 정한 거야? 고미선이 물었습니다. 제가 정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자책하셨지만 저는 정말 사랑받았거든요. 고미선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섭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상호와 정희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태섭이 젊은 시절 매입해둔 작은 농가였죠. 여보,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조용한 곳에서 상호는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경영으로 바쁘게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아버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상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어느 날 고미선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여기가 참 좋구나. 고미선은 상호가 가꾼 텃밭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호야, 행복해 보인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어머니, 이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도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며칠 후 상호는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여보, 왜 하필 진실이에요? 우리가 찾은 게 진실이잖아요.
비록 아팠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까 더 행복해졌어요.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단골이 되었죠.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내렸거든요. 어느 날 은정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오빠, 여기가 카페구나. 은정아, 어떻게 찾아왔어? 오빠가 행복하게 사는지 궁금해서요. 은정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상호는 은정에게 커피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상호는 텃밭에서 자란 배추와 물을 수확하고 있었죠. 여보, 올해 농사 정말 잘 됐네요. 그러게, 땅이 좋나 봐요. 그때 마을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배추 좀 줘요. 그래, 가져가거라. 상호는 아이들에게 싱싱한 배추를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거든요. 저녁 무렵 정희와 함께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큰 회사도 있었는데. 전혀요. 그때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다행이에요. 저도 이 생활이 좋아요. 상호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고마워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죠. 우리 부부잖아요. 그날 밤 상호는 아버지가 준 어머니의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반지 속에 새겨진 상호에게라는 글씨가 달빛에 빛났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상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손님을 맞으며 상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진실이 삶을 무너뜨릴 줄 알았지만 결국 우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거짓으로 쌓인 성공보다 진실로 일군 소박한 행복이 훨씬 값진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죠. 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 찾아온 손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실 카페입니다.